개략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이 격돌한 전쟁을 말하며 기원전 499년에 일어나 450년까지 이어졌다. 소규모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리스 세계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충돌한 것은 기원전 550년경 키루스 대왕이 이오니아를 정복하면서 일어났다. 이오니아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페르시아는 각 나라에 참주를 보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 모두에게 문제거리가 되어버렸다. 기원전 499년 당시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는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낙소스 섬을 정복하고자 원정대를 보냈다. 그러나 원정대는 패주하였고 아리스타고라스는 생각을 바꾸어 페르시아에 대항하여 소아시아의 헬라스 지역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다. 그리하여 이오니아 반란이 일어나 기원전 493년까지 이어졌는데 점점 소아시아의 더 많은 지역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테나이와 에레트리아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고 기원전 498년에 이들 군대의 도움으로 페르시아의 지역 도읍인 사르데이스를 점령하여 불태웠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이런 일을 한 아테나이와 에레트리아에 복수하기로 맹세하였다. 반란은 계속되어 기원전 497년, 495년 사이에 양측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기원전 494년에 페르시아는 다시 군대를 일으켜 반란의 중심지인 밀레토스를 공격하였다. 라데 해전에서 이오니아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여 반란군은 몰락하였고 이드메의 마지막 저항도 진압되었다. 다리우스는 자신의 제국 땅에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고 본토 그리스인이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그리스를 달래고 사르데이스를 불태운 아테나이와 에레트리아를 주벌할 계획에 착수하였다. 기원전 492년에 페르시아는 처음으로 그리스를 침공하였는데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오스는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를 복속하였으나 여러 불상사로 조기에 작전을 끝내야 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두 번째 군대가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의 지휘하에 그리스로 출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에게해를 건넜다. 페르시아 원정군은 퀴클라데스 제도를 점령하고 에레트리아를 포위한 끝에 함락하여 파괴해버렸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아테나이를 공격하는 길에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나이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페르시아의 노력은 당분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자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완전히 정복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원전 486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리스 정복의 과업은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넘어갔다. 기원전 480년에 크세르크세스는 몸소 원정길에 나서 터무니없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페르시아는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무찔러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연합군 함대를 파괴하려다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였다. 이듬해 헬라스 연합군은 반격에 나서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고 그리스 침략을 막아내었다. 헬라스 사람들은 여세를 몰아 소스테스와 비잔티온의 페르시아 주둔군을 몰아내고 미칼레 전투에서 남은 페르시아 함대를 격침하였다. 비잔티온 공성전에서 파우사니아스 장군의 행동으로 여러 그리스 국가가 스파르타를 멀리하게 되었으며 반페르시아 연합은 아테나이가 주도하는 델로스 동맹으로 재조직되었다. 델로스 동맹은 이후 30년간 페르시아에 대항한 전쟁을 계속하여 유럽에 남은 페르시아 주둔군을 몰아냈다. 기원전 466년 에우리메돈 전투에서 델로스 동맹은 두 번의 승리를 거두어 결국 이오니아 도시들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지원하려고 델로스 동맹이 개입하다가 크게 패하고 원정을 중단하였다. 기원전 451년에는 퀴프로스의 함대가 파견되었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조용하게 끝나버렸다. 어떤 사료에서는 전쟁 상태가 종료된 것이 아테나이와 페르시아 간의 소위 칼리아스 조약이라는 평화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한다. 오늘날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료의 대부분은 그리스 역사가들과 일부 로마 역사가들의 사료이다. 배경: 페르시아가 그리스 역사에 등장한 것은 페르시아가 리디아와 이오니아의 몇몇 그리스계 도시국가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리디아는 소아시아의 밀레토스 같은 그리스계 도시국가를 정복했고, 이들 그리스계 도시국가는 내부적으로는 자치가 허용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리디아의 속국으로 공물을 바치고, 리디아가 메디아와 전쟁을 벌일 때 군대를 파병해야 했던 것이다. 기원전 544년경 키루스 2세가 메디아에서 반란을 일으켜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리디아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하고 이오니아의 그리스계 도시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다. 페르시아의 총독은 이들 그리스계 도시들의 전제군주를 심어놓고 왕중의 왕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황제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 원정에 성공하자 소아시아의 그리스계 도시들의 페르시아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는데, 많은 상업과 무역을 일찍부터 페르시아에 편입된 페니키아인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캄비세스 2세의 뒤를 이은 다리우스 1세는 리비아를 정복하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판도를 넓혔다. 기원전 513년 다리우스 1세는 발칸반도 원정을 단행하였다. 그는 트라케와 마케도니아 왕국을 정복했고, 마케도니아의 아민타스 1세는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다. 이 원정에서 밀티아데스는 다리우스의 부하로 참전했는데, 다리우스가 다뉴브강을 건너 스키타이인들의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다리를 끊어 함정에 빠뜨리고 페르시아를 공격하자는 그리스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아리스타고라스가 주도하여 이오니아 반란을 일으켰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폭군을 축출하고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아테나이는 배 20척을, 에레트리아는 5척을 지원하였다. 이 반란은 소아시아의 해변과 퀴프로스에까지 번졌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통일된 지도력이 없었고 비그리스인들은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다. 페르시아는 3개의 부대를 보내어 이 반란을 진압하였다. 해군은 이오니아의 그리스 해군에 의해 패배했지만 육군은 퀴프로스를 점령하고 카리아와 다른 여러 도시들의 항복을 받았다. 결국 이오니아는 고립되었고 페르시아의 대군에 밀려서 기원전 494년 함락되었다. 제1차 페르시아 침공 기원전 492년부터 490년, 기원전 493년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반란군도 페르시아의 함대에 의해 괴멸되었고, 페르시아는 이 기회로 에게해 동쪽의 섬들까지 제국의 판도를 넓혀갔다. 다리우스는 반란이 진압된 후 밀레토스에서는 신전을 약탈하고 주민은 모두 노예로 만들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지만 나머지 반란 도시들은 놀랍게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사위인 마르도니오스를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 뒤처리를 맡겼는데, 지역별로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민주주의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부활시켰고 죄인들을 각자 자기 고향 도시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다리우스 1세의 이러한 유화책은 그리스 본토에 대한 일종의 선전으로 보인다. 기원전 492년 봄 엄청난 대군이 마르도니오스의 지휘 아래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해군은 에게해 해안의 해안 국가들을 휩쓸었고 육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로 진군에 들어가서 복속시켰다. 그러나 아토스 산에서 페르시아 해군 선단은 폭풍을 만나 몰살했는데,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300척의 배가 침몰하고 2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마르도니오스는 남은 군대를 소아시아로 퇴각시켰다. 트라케의 부족인 브리간스는 퇴각하는 페르시아 군을 맞아 격렬하게 저항하여 마드로니우스에게 부상까지 입혔는데 결국 항복했다. 마르도니우스에 의한 이 원정이 과연 그리스 침공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헤로도토스는 아테나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단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를 다시 정복하여 이오니아 반란의 싹을 잘랐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진군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는 BC 490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1차 그리스 원정군과 아테네,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맞붙은 전투이다. 이 전투는 그리스군이 최초로 페르시아군과 야전에서 싸워 이긴 전투로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배경.
이오니아 반란 때 아테네가 개입하여 명분이 생긴 다리우스 대왕은 이에 대해 응징을 결의하고 BC 492년에 마르도니우스의 지휘하에 원정군을 보냈으나 폭풍으로 인해 함대의 절반을 상실하고 마르도니우스 자신도 트라키아 일대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원정이 중지되었다. 이후 다리우스 대왕은 BC 491년에 다시 사절단을 그리스 각지에 보내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아테네는 이들 사절들에게 재판을 때리고 바위 틈 속으로 던져버려 저항 의사를 표현했다. 전투 준비. 다리우스 대왕은 재차 원정군을 보내 이오니아 반란 때 반란군을 도운 에우보니아 섬의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를 응징하고자 했다. 이 원정군은 로도스, 사모스, 낙소스를 거쳐 에우보니아 섬에 상륙하여 7일 만에 에레트리아를 점령하고 아티카 반도로 기수를 돌려 9월 1일에 마라톤 지역에 상륙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로 구원을 요청했으나 스파르타는 카르네이아 제전과 메세이나인들의 반란을 제압해야 한다는 이유로 15일이나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쩔 수 없이 아테네는 마라톤에 먼저 가서 9월 3일 헤라클레이온 지역에 진영을 구축했다. 이후 에레트리아를 지원하러 움직였던 아테네 식민도시의 지원병들과 총동원령을 내려 아테네를 돕기로 결정한 플라타이아인들 역시 마라톤에서 합류했다. 전투.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마라톤 일대에서 양군은 대치에 들어갔다. 아테네군은 대다수가 중장 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총 수요는 9천이었다. 여기에 플라타이아이군 1천이 가세해 중장 보병 1만의 전력을 보유했다. 아테네군의 총지휘관은 칼리마코스였고 밀티아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 아리스티데스 등이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플라타이아군 지휘관은 아림네스토스였다. 페르시아군은 대략 2만 5천의 육군과 600척의 함대를 마라톤 일대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에레트리아 공성전 및 점령지와 진지에 일부 배치한 병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페르시아군의 편제는 크게 1000인대와 10,000인대로 구성되었다. 궁병과 이를 엄호하는 방패병으로 구성된 보병 바이바라밤, 그 외에 메디아인과 페르시아인으로 구성된 정예 창병과 사카족, 도끼병으로 구성된 하자라밤이 서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병 2천을 보유하여 이를 다 합치면 대략 2만 5천 명이 된다. 전투의 전개. 전투가 시작되자 아테네군은 걸어서 전진하다가 페르시아군의 화살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m 정도 거리서부터는 뛰어서 돌진에 맞붙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전투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때 중앙의 페르시아 정예 보병대는 상대적으로 얇은 아테네군 중앙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아테네군 중앙은 훗날 소로스가 세워진 지역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 우익이 플라타이아군과 아테네군의 좌익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이후 페르시아군 좌익도 마찬가지로 붕괴했으며 그 후 아테네군은 밀고 들어온 페르시아군 중앙을 집중 공격해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페르시아군 우익은 전열이 붕괴한 이후 지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후방의 대습지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이후 쫓아온 아테네군에 전멸당했고 페르시아군 중앙과 좌익은 함대로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아테네군은 이를 추격했지만 함대 정박지에서 벌어진 난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함대가 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전투의 결과 아테네군은 이 함대가 아테네로 우회해 공격에 나설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아테네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중부장을 한 채로 3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3시간 만에 주파했다. 간발의 차로 먼저 도착한 아테네군이 방어에 나서자 페르시아 함대는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아테네군은 192명의 전사자를 냈고 페르시아군은 6,400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한다. 마라톤 전투의 의미.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의 독립과 자존심.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군이 최초로 페르시아군과 야전에서 싸워 이긴 전투로 그리스의 독립과 자존심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승리는 그리스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민주주의의 승리. 아테네는 당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던 도시국가 중 하나였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민주주의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술과 전략의 중요성. 마라톤 전투는 수적으로 열세였던 아테네군이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통해 승리한 전투로 전술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이후 전쟁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전쟁에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리스 연합의 계기.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하여 외부의 위협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 전투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적 유산. 마라톤 전투는 그리스 문화와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마라톤 경주는 이 전투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 올림픽에서도 중요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로 페르시아군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고 그리스 국가들도 연합하여 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르시아에 굴복했던 많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아테나이와 스파르타의 편으로 돌아섰다. 키루스 2세 이래로 정규군의 육전에서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페르시아 육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함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이오니아의 그리스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를 우려할 처지가 되었다. 10년간의 정전 기원전 490년부터 480년. 마라톤 전투 이후 제2차 페르시아 침공이 일어나기까지 10년간 그리스의 정세는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는 이때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가했는데 올림픽 경기에는 순수 그리스인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 스파르타에서는 레오니다스가 권좌에 올랐다. 아테나이는 다가오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기원전 488년 도편 추방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페르시아의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방시켰고 아테나이는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강경 민중파와 아리스티데스의 온건 귀족파로 나뉘었다. 페르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에 따른 자력 방위론을 주장하는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를 활용하여 정적인 아리스티데스를 추방하고 정권을 잡은 후 광산 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군비 증강에 힘썼다. 페르시아의 재침공이 점차 현실화되자 북부의 일부 그리스 국가는 페르시아에 항복했고 페르시아의 편으로 붙었지만 아테나이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몇몇 그리스 동맹국은 서로 반목을 그치고 페르시아의 위협 앞에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한편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재침공을 위해 준비에 나섰으나 때마침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준비가 늦어졌고 기원전 485년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제위에 올랐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리스 원정을 준비했고 대략 4년에 걸친 전쟁 준비 이후 그리스 공략에 나섰다. 제2차 페르시아 침공 기원전 480년부터 479년.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가 친히 이끄는 페르시아의 대군은 2차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 원정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보병만 170만 명, 기병 8만 명, 그리스의 페르시아 동맹군 32만 명 등 총 260만 명 이상의 규모라고 적고 있으나 후대의 사가들은 80만 명이라고 적었고 현대의 연구자들은 9만에서 30만 명으로 본다. 살라미스 해전. 480년 9월에 아테나이 인근 사로니코스만의 서민 살라미스와 육지 사이 해협에서 일어난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 사이 벌어진 해전이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정점을 이루었다. 배경.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소규모 그리스 군대가 테르모필레의 고갯길을 막았으며 그러는 사이 주로 아테나이 출신으로 이루어진 그리스 연합 함대가 아르테미시온의 해협 근처에서 페르시아 함대와 교전을 벌였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의 후위 본대가 괴멸되었고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도 그리스는 큰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다. 그리하여 페르시아는 보이오티아와 아티케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섬 근처로 물러나 집결하는 한편 연합군은 코린토스 지역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였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던 그리스 연합군은 교전을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테나이의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은 지휘관인 에우리비아데스를 찾아가 페르시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다시 페르시아 함대와 싸우기로 설득하였다.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 1세 역시 결정적인 전투를 원하고 있었다. 과정. 테미스토클레스의 속임수로 페르시아 함대는 살라미스 해협에 진입하여 두 입구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해협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함들이 이동하려 하면서 흩어져 버려 오히려 이들의 수적 우세는 장애가 되어버렸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 함대는 전열을 이루어 페르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최소한 200여 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선이 침몰하거나 납포되었다. 그리하여 크세르크세스는 군대 대부분을 이끌고 아시아로 물러나고 마르도니오스만 남겨 그리스 정복을 완수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그리스에 남은 페르시아군은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격퇴당하고 미칼레 전투에서 페르시아 해군이 무너졌다. 그 뒤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 본토를 정복할 시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전환점이었으며 이때부터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은 반격에 나섰다. 여러 역사가들은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가 고대 그리스를 발전케 하였으며 그 자체로 서구 문명을 확대하여 살라미스 해전을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투로 주장하게 되었다. 결과 및 영향. 그리스 함대는 이 전투가 끝난 줄 몰랐지만 크세르크세스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전투를 지속할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마르도니오스에게 육군을 맡기고 자신은 페르시아 함대와 함께 철수했다. 그리스 함대는 페르시아 함대의 후퇴를 알고 안드로스까지 추격했지만 여기에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의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즉시 크세르크세스를 쫓아 헬레스폰투스로 출동할 것을 주장했지만 에우리비아데스는 크세르크세스의 귀로를 억제하면 오히려 페르시아 측이 필사적으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를 충고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추격을 서두르는 아테네 함대를 제지하고 크세르크세스에게 전령을 보내 부하에게 자신이 페르시아 함대의 추격을 막았다고 알리게 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이 승리하자 페르시아 원정군의 진격은 중단되었고 페르시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페르시아군이 북쪽으로 후퇴했다고는 해도 그 세력은 건재하였고 이듬해에 다시 아테네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의 전의는 꺾였고 지리적 이점을 가지지 못한 페르시아 원정군은 점차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 전투의 견인차가 된 아테네에게도 이 승리는 강력한 해상국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당시의 아테네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이 전투의 승리에 크게 공헌한 테미스토클레스는 평정이 시작된 안드로스 섬을 포위하여 점령하고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페르시아 측의 선다른 도서 지역의 폴리스에서도 금품을 뜯어냈다고 전한다. 또한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그리스 함대가 월동을 위해 파가 사이에 정박해 있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것을 불태우고 아테네 함대만을 남겨두었다고 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함대의 건조 창시자였으며 또한 이 전투 후 외항이 되는 페이라이에우스를 정비하고 이것과 아테네 시가지를 성벽으로 연결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 독선적인 태도를 참주에 대한 욕망으로 간주하고 경계한 아테네 시민에 의해 도편 추방이 되었고 게다가 반역죄로 기소당했기 때문에 적국인 페르시아로 피신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으로 고결한 인물로 알려진 아리스테이데스가 아테네의 지도자가 되었고 페르시아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폴리스의 연합체인 델로스 동맹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그는 함정을 제공할 수 없는 폴리스에 대해서는 대신 군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그렇게 지급된 상납금은 아테네 독점하는 결과가 되어 아테나이가 부상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되었다.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는 페르시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할 당시 사흘 넘게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는 테르모필레, 뜨거운 문에서 기원전 480년 8월 또는 9월의 아르테미시온 해전과 동시에 일어났다.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이끄는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과 크세르크세스 1세의 페르시아 제국이 맞붙었다.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나이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패배한 페르시아는 뒤늦게 안가품을 하고자 다시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크세르크세스는 거대한 육해군을 거느리고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고자 하였다. 아테나이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군이 테르모필레 고개에서 페르시아 육군의 진입을 막고 동시에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막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병력 7천여 명의 그리스 연합군은 기원전 480년 여름에 북쪽으로 행군하여 고갯길을 봉쇄하였다. 고대 사료에서는 100만 명으로 짐작하였던 페르시아 군대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고개에 다다랐다. 병력면에서 압도적인 열세였던 그리스 군대는 역사상 유명한 일전에서 후이데가 괴멸되기 전까지 7일 동안이나 페르시아군을 막았다. 페르시아의 아르타바누스가 이끄는 1만 명의 선발대를 포함해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1세가 이끄는 소규모 군대가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가 지나갈 길 한 곳을 막으면서 꼬박 이틀 동안 전투가 벌어졌다. 이틀째 전투가 지나고 에피알테스라는 지역 주민이 그리스인을 배신하고 그리스 전열 뒤로 이어지는 작은 샛길을 누설하였다. 포위당했음을 알게 된 레오니다스 왕은 그리스 군대의 진열을 해체하고 후방을 지키기 위하여 스파르타인 300명, 테스피아인 700명, 테바인 400명 그리고 여타 몇백 명을 배치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사하였다. 일전이 끝나고 아르테미시온의 연합군은 테르모필레의 비보를 들었다. 당초 그리스의 전략은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 양쪽에서 적을 막는 것이었으므로 육지에서 길을 내어준 이상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로 퇴각하기로 하였다. 페르시아인들은 보이오티아로 쇄도하였고 당시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텅 빈 아테나이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 함대의 결정적인 일격을 노리던 그리스 연합군 함대는 기원전 480년 말 살라미스 해전에서 침략군을 격퇴하였다. 그리스에서 발이 묶일 것을 두려워한 크세르크세스는 군대 대부분을 페르시아로 철수시켰으며 마르도니오스에게 그리스 정복을 완수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이듬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인을 무찔렀으며 이로써 페르시아의 침략은 종식되었다. 고대와 현대 저자 모두 테르모필레 전투를 일컬어 조국 땅을 지키려는 애국적인 자유민 군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로 삼는다. 또 이 전투는 훈련, 장비, 지형의 이점을 살려 전력 증강을 꾀한 사례로 꼽히며 압도적인 적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문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주요 사초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이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소아시아 할리카르나소스에서 기원전 484년에 태어났다. 그는 기원전 440부터 430년경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을 추적하려고 시도했던 탐구라는 책을 썼다. 전쟁은 기원전 450년에 끝나게 되는데 가장 비교적 최후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발명한 것처럼 보인다. 영국의 작가인 톰 홀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초로 연대기 작성자가 너무나 먼 과거가 아니라 아주 멋지게 분쟁의 기원을 추적하고 신의 변덕이나 소원, 운명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오히려 그가 개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설명을 서술했다고 말했다. 어떤 후대의 고대 역사가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는 했지만 투키디데스를 시작으로 헤로도토스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가 생략한 그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며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역사가 다시 쓰거나 교정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수필 헤로도토스의 해악에 관하여라는 그의 수필에서 헤로도토스를 야마네오가로 묘사하며 친그리스적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헤로도토스가 공정한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르네상스 유럽으로 넘어갔지만 그의 책은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의 평판은 그가 언급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극적으로 복구되었다. 현대의 지배적인 관점은 헤로도토스가 그의 히스토리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 특히 병력 수와 날짜 중 일부는 회의론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가들은 여전히 헤로도토스가 그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지어냈다고 믿는다. 시실리 역사학자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또한 자신의 기원전 1세기 서적인 비블리오테카 히스토리카를 통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초기 그리스 역사가 에포로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기록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플루타르코스, 크니도스의 크테시아스를 포함한 다른 고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일부 설명이 되어 있고 아이스킬로스와 같은 다른 극작가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뱀기둥과 같은 고고학적 증거도 헤로도토스의 구체적인 주장을 뒷받침한다. 테르모필레 전투 전초전. 페르시아 군대는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통해 천천히 진군해 오는 것처럼 보였다. 페르시아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결국 한 그리스인 스파이에 의해 8월에 그리스에 전해졌다. 이 시기에 연합군의 사실상의 우두머리인 스파르타인들은 카르네아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카르네아 축제 기간에 군사적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스파르타인들이 마라톤 전투에 뒤늦게 도착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약 사항 때문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시기이기도 해서 올림픽 정전 기간이었고 그리하여 스파르타 전군을 전쟁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에포로스는 고개를 봉쇄하기 위해 왕 중 한 명인 레오니다스 1세가 이끄는 전진 부대를 정당화시킬 만큼 충분히 긴급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레오니다스는 친위 군인 300명의 히페이스를 데리고 갔다. 이 원정은 여정을 따라 가능한 많은 그리스 군을 확보하여 스파르타 주력군의 도착을 기다리기 위한 시도였다.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것처럼 테르모필레 전설에는 스파르타인들이 연초에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았다고 전한다. 신탁은 다음과 같은 예언이었다. 라케다이몬 넓은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카르네아 축제를 성대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광스런 마을이 페르세우스의 자식들에게 약탈당하거나 스파르타 전국이 약탈당해야 할 것이며 왕과 헤르클레스의 자손을 잃은 통곡이 사방에 퍼질지니라. 헤로도토스는 예언에 따라 레오니다스는 승리할 보장받을 만큼의 충분한 군대가 갖춰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죽음을 확신했으며 그래서 그는 후손이 있는 스파르타인들만 선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스파르타군은 테르모필레로 가는 도중에 여러 도시에서 보낸 파견군으로 보강되었으며 그 수는 고개에 도달할 무렵에는 7,000명 이상에 달했다. 레오니다스는 그곳에서 군영을 했고 포키스인들이 예전에 만들어둔 방벽이 있었던 테르모필레 고개의 가장 좁은 중문을 방어했다. 테르모필레 고개의 측면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산길이 있다는 트라키스에서 온 정보가 레오니다스에게도 접수되었다. 레오니다스는 1,000명의 포키스인들을 꼭대기에 주둔시켜 그런 작전에 당하지 않도록 준비했다. 마침내 8월 중순 테르모필레로 접근하는 페르시아군이 말리만 너머로 관측되었다. 페르시아군이 테르모필레에 도달하여 그리스는 전쟁위원회를 소집했다. 일부 펠로폰네소스 지역 대표는 코린토스 지역으로 철군해서 펠로폰네소스의 통행로를 봉쇄하자는 제의를 했다. 인접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포키스와 로크리스는 분통을 터뜨리며 테르모필레 방어를 조언하고 원군 충원을 제안했다. 레오니다스는 소란을 가라앉히고 테르모필레 방어에 동의했다.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한 병사가 야만인 놈들의 화살 때문에 해를 볼 수가 없어라고 불평하자 레오니다스는 멋있지 않나? 그럼 우린 그놈들과 싸우는 그림자를 가지게 될 걸세라고 답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도 비슷한 말을 남겼지만 디에네케스와 관련된 것이었다. 크세르크세스는 레오니다스와 협상을 위해 사신을 보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백성의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육지 위에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레오니다스가 그런 조건들을 거부하자 사신은 크세르크세스가 무기를 내려놔라는 것을 요구하는 친필 서신을 가져갔다. 페르시아에 대한 레오니다스의 유명한 응수는 와서 가져가게라는 것이었다. 사신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전투는 불가피해졌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인들이 퇴각하도록 사의를 지체하고 공격을 위해 부대를 보냈다. 양군 전력. 페르시아군 크세르크세스가 제2차 그리스 침공을 위해
소집한 부대 규모는 엄청난 수를 기록한 유명한 고대 문헌과 더 적은 수로 추정하고 있는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헤로도토스는 전체 260만 병의 전투병과 그에 필적하는 병참 보급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의 동시대의 시인 시모니데스는 400만 명을 언급했고 크세르크세스가 모병한 총병력이 8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학자들은 헤로도토스와 다른 고대 문헌이 제시한 이 수치를 비현실적이고 오산된 또는 승자의 입장에서 과장된 것이라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의 학술적 수치는 일반적으로 12만에서 3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보통 당시대의 페르시아인들의 병참 능력, 각 작전 병영의 유지 능력,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인력 제한 연구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치가 어떠했건 크세르크세스가 육지와 해상에서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성공적인 원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은 확실하다. 테르모필레에 참전한 부대의 수는 그러므로 전체 침공군의 숫자만큼이나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군이 테르모필레까지 행군을 했는지 또는 크세르크세스가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에 주둔군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그리스군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에 따르면 그리스군은 다음과 같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수. 디오도로스는 1,000명의 스파르타인과 3,000명의 다른 펠로폰네소스인을 합해 4,000명이라고 주장했다. 헤로도토스는 시모니데스가 4,000명의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있었다고 언급한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수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 3,100명의 펠로폰네소스인들이 테르모필레에 있었다고 계산했다. 헤로도토스는 또한 크세르크세스가 사망자들을 공개했으며 헤일로타이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수가 얼마인지 또는 그들이 시종한 인원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제시한 두 가지 수치 차이는 900명의 헤일로타이가 그 전투에 참전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봄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다. 만약 헤일로타이가 그 전투에 참전했다면 스파르타인들 각각에게 무장한 종복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양자택일에서 헤로도토스에 빠진 900명 병사는 페리오코이였을 것이며 그러므로 디오도로스의 1,0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라는 수치가 일치된다. 스파르타인들의 수, 그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1,000명의 스파르타인들의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디오도로스의 모호성이다. 그는 한 부분에서는 레오니다스가 임명되었을 때 그는 딱 1,000의 병사들만이 그 작전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는 1,000명의 스파르타인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과 있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전략 전술의 고려. 테르모필레 전투는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방어한 사건이다. 그리스군은 좁은 고개를 이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페르시아군의 보급 문제를 유발하여 진격을 저지했다. 전술적으로도 호플리테스 팔랑크스가 좁은 고개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며 페르시아군의 측면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르모필레로 이어지는 산악로는 그리스군의 약점이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포키스 군대가 배치되었다. 전장의 지형. 전장의 지형은 말리만 해안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리스군이 페르시아 대군을 묶어둘 수 있는 유리한 위치였다. 고개의 너비는 약 100m였으며 포키스인들이 늪지를 만들어 방어를 강화했다. 길 남쪽에는 절벽이 있었고 북쪽에는 말리만이 있었다. 고개를 따라 3개의 방어 지형이 있었으며 중앙문에는 포키스인들이 세운 방벽이 있었다. 오늘날 테르모필레 고개는 말리만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대의 군대에게도 여전히 자연 방어 지물로 사용될 수 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나치의 침공을 방어한 장소이기도 하다. 전투. 첫째 날 테르모필레에 도착한 지 5일째 날 크세르크세스는 마침내 공격 명령을 내린다. 우선 그는 5,000명의 궁수에게 화살비를 퍼부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유효한 결과는 이뤄내지 못했다. 페르시아군은 적어도 10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현대의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군의 청동 방패와 투구는 화살을 튕겨냈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수비군 포로를 왕 앞에 데려오라고 1만 명의 메디아군과 키시아군을 보냈다. 페르시아군은 이내 1만 명의 병력으로 그리스 측에 가차없는 공격을 개시했다. 그리스군은 그 고개에서 가장 좁은 부분인 포키아 방벽 앞에서 싸웠으며 그로 인해 가용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선견대의 전술은 단순했다. 디오도로스는 병사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으며 그리스인들은 더 용맹했고 방패의 크기도 우월했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이것은 병사들이 방패를 겹쳐 벽을 만들고 방패 옆으로 창끝이 겹겹이 삐져나오도록 내민 표준적인 그리스 팔랑크스를 묘사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고개폭에 이러한 방진을 만든다면 대단히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방패가 약할수록 페르시아군의 창은 짧아졌고 페르시아군의 검은 효율적으로 그리스 호플리테스와 교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헤로도토스는 각 도시 국가의 부대가 통합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피로를 줄이기 위해 부대가 돌아가며 전투의 교대로 투입되거나 빠졌으며 이것은 그 고개를 봉쇄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병력이 그리스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스군은 너무나 많은 메디아군을 죽이자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던 크세르크세스는 자리에서 3번을 일어났다고 전한다. 크테시아스에 따르면 첫 공격은 난도질 당했으며 그 대가로 겨우 2~3명의 스파르타 병사를 죽일 수 있었다고 전한다. 헤로도토스와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적들에게 대처하기 위해 왕은 같은 날 시도된 2번째 공격에 1만 명으로 구성된 그가 거느린 최강의 부대였던 이모타를 투입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불사부대도 메디아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그리스군을 상대로 돌파하지 못했다. 스파르타군은 작전상 후퇴 책략을 썼으며 그런 다음 그들을 추격하는 적군에게 등을 돌려 죽였다. 둘째 날이 밝자 크세르크세스는 다시 고개를 공략하기 위해 보병을 보냈다. 소수뿐인 적들이 부상으로 무력화되어 더 이상은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첫째 날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침내 극히 당황하여 공격을 멈추고 군대를 후퇴시켰다. 같은 날 후퇴를 한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는 예기치 않았던 정보를 얻게 되었다.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트라키스인이 테르모필레를 우회하는 산길이 있다는 말을 그에게 전했고 왕은 그로 하여금 페르시아군을 인도하게 했다. 에피알테스는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차 있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에피알테스라는 이름은 영원한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악몽을 뜻하게 되었으며 그리스 문화에서 원초적인 반역자를 상징하게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가 그날 저녁 불사부대의 사령관이었던 히다르페네스에게 병력을 맡겨 그 길을 통과하여 그리스군을 포위하기 위해 보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병력들이 어떤 부대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사부대는 첫날 전투에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히다르네스가 받은 병력은 살아남은 불사부대를 포함한 증강된 병력의 총사령관을 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히다르네스는 2만 명의 병력을 이 임무에 투입했다고 한다. 그 길은 페르시아 군영의 동쪽에서 그 고개를 측면으로 마주하는 아노파이아 산의 절벽 능선을 따라 이어졌다. 그 길은 포키스군으로 이어지는 한 경로와 로크리스의 첫 번째 도시인 알페노스에 있는 말리만의 이래로 갈라져 있었다. 셋째 날 동이틀 무렵 테르모필레 위에서 우회로를 지키고 있었던 포키스군은 페르시아 군 분대가 기습하려고 하는 것을 참나무 잎 바삭거리는 소리로 알게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포키스 군이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히다르네스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스군이 설마 이곳까지 주둔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등장한 병력이 스파르타군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길을 안내하던 에피알테스는 스파르타군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포키스군은 페르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고 진열을 정비하기 위해 언덕 근처까지 후퇴를 했다.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던 페르시아군은 물러난 포키스군에게 일제 사격으로 화살을 퍼부은 뒤 그리스 주력군을 포위하기 위해 그대로 지나쳐갔다.
포키스군이 보낸 파발병으로부터 우회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레오니다스는 새벽에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디오도루스에 따르면 키마이아 출신의 티르 하스티아다스라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군에게 알렸다고 전해진다. 그리스군 일부는 철수를 주장했지만 레이니다스는 스파르타군으로 그 고개를 사수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군대가 포위당했음을 알게 되자 레오니다스는 연합군에게 원한다면 떠나라고 말했다. 비록 그리스군 상당수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주를 했지만 약 2,000명가량의 병사들은 뒤에 남아 싸우다가 전사했다. 최후가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그리스군은 개활지로 행진해서 페르시아군 선봉군과 마주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 군대가 명령 없이 철수하거나 또는 레오니다스에 의해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헤로도토스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데모필로스 장군이 이끄는 700명의 테스피아 분대는 떠나기를 거부하고 전투에 자신들을 던졌다. 당시 남아있던 400명의 테베군과 스파르타 병력과 따라온 헤일로타이도 남았다. 레오니다스의 행위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흔히 스파르타군은 임전무퇴라는 스파르타의 법에 복종했다고 전해져 오지만 실상은 스파르타인들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테르모필레에서 퇴각을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신탁의 내용을 상기해보면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예언이 그에게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1,500명의 다른 목숨을 죽도록 싸우게 한 것은 빈약한 이유처럼 보인다. 가장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다른 그리스군이 퇴각할 수 있도록 레오니다스가 뒤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다. 만약 모든 부대가 후퇴를 했다면 고개 너머 개활지에서 그리스군이 따라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고개에 그리스 전군이 남았다면 전부 포위되어 결국 전멸했을 것이다. 퇴각을 지원하여 고개를 계속 봉쇄함으로써 레오니다스는 3,0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싸울 수 있었다. 테베군의 행동도 논란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헤로도토스는 그들이 테베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한 인질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오래전 지적했듯이 그들이 인질이었다면 나머지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같이 원정 파병을 보냈겠는가? 다른 일반 병력과는 달리 이들이 테베의 왕족이었으며 이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의지로 테르모필레에 왔으며 페르시아가 보이오티아를 정복한다면 테베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테스피아이도 크세르크세스에게 항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보이오티아를 점령한다면 도시의 파괴에 맞섰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들이 최후까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남아있었던 테스피아의 군은 페르시아 군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철수를 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단순한 자기 희생의 행위로 남아있을 것을 자원한 것처럼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징집 가능한 모든 호플리테스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테스피아이의 국민성처럼 보인다. 이후의 역사에서도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사례에서도 테스피아이는 죽을 때까지 항전을 했던 것이다. 새벽이 오자 크세르크세스는 신에게 술을 올렸다. 불사부대가 산을 내려갈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멈추었다가 전진을 시작했다. 경장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1만의 페르시아 군은 그리스 병진 전방으로 돌격했다. 이번엔 그리스군이 가능한 한 더 많은 페르시아군을 살상하기 위해 페르시아군을 마주하려 방벽으로부터 그 고개의 넓은 지역인 앞으로 진군했다. 그들은 모든 창이 쓸모 없어질 때까지 창으로 싸웠고 그 다음은 크시포스로 바꿨다. 헤로도토스는 이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의 형제들 중 아브로코메스와 히페란테스 2명이 쓰러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공격으로 레오니다스도 페르시아 궁수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으며 그의 시체를 두고 다시 양측이 전투를 벌여 그리스군이 시체를 찾아왔다. 불사부대가 접근하자 그리스군은 퇴각을 하여 방벽 뒤의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테베군은 아군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손을 들고 야만인들을 향해 걸어갔지만 일부는 항복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임을 당했다. 이후 왕은 테베군 포로에게 왕명으로 낙인을 찍게 했다.
헤로도토스는 남아있던 수비군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기서 그들은 끝까지 방어를 했으며 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검을 쓰고 주먹과 이빨로 저항을 했다. 방벽의 일부를 허문 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을 포위하고 그리스군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화살비를 퍼부어라고 명령했다. 1933년 테르모필레에서 발굴을 하던 고고학자 스피린든 마리나토스는 콜로노스 언덕에서 대량의 페르시아군 화살촉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은 방벽 근처의 이 언덕에서 그리스군이 최후를 마친 곳으로 언덕의 정체를 바꿔놓았다. 헤로도투스는 그리하여 페르시아군 2만 명의 사상자를 대가로 이 고개가 페르시아 군에게 뚫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 후위군은 첫 이틀 전투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약 2,000명의 병력 손실을 보고 전멸당했다. 헤로도토스는 어떤 이는 4,000명의 그리스군이 죽었다고 하지만 산길을 경계하던 포키스군은 그 전투에서 죽지 않았으며 헤로도토스가 암시하듯 이것은 거의 모든 참여한 그리스군 병력의 숫자였을 것이며 이 숫자는 아마도 너무 과다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영향. 페르시아군이 레오니다스의 시체를 찾았을 때 레오니다스에게 대노한 크세르크세스는 목을 자르고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명령한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가 전통적으로 적군의 맹장을 예우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를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았다. 아르테미시온 해전 이전에 스키에토스에서 포로가 된 피테아스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는 다혈질로 유명했고 전설에 따르면 헬레스폰트가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그 물에 채찍질을 했다고 전해져 온다. 페르시아군이 철수한 뒤 그리스군은 시신을 수습하여 그를 그 언덕에 묻었다. 페르시아의 침공이 끝난 뒤 레오니다스를 기리기 위해 테르모필레에 돌사자상을 세웠다. 레오니다스의 유골은 그 전쟁이 끝난 지 40년 후에 스파르타로 돌아왔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매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경기가 개최되었다. 테르모필레가 페르시아군에게 뚫렸기 때문에 그리스 함대가 아르테미시온에서 봉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동시다발적인 아르테미시온 해전은 전술적 지연이었고 그리스 해군은 사르니코스만으로 온전히 퇴각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남아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살라미스 섬으로 운송하는 것을 도왔다. 테르모필레에 이어 페르시아군은 피신을 한 아테네 도시로 진군하기 전에 항복하지 않은 플라타이아와 테스피아의 보이오티아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우기 위해 전진했다. 그러는 동안 펠로폰네소스의 대부분 지역의 그리스인들은 코린토스 지역 방어를 준비하며 그곳으로 뚫린 유일한 길을 폐쇄하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방벽을 세웠다. 테르모필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유효한 전략으로 만드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봉쇄를 필요로 했고 그 군대가 펠로폰네소스에 직접 상륙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해군이 사르니코스만을 통행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단순히 봉쇄에 그치지 않고 페르시아 함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 페르시아 해군을 살라미스 해협으로 유인하여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상당수의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고 이것이 펠로폰네소스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끝내게 했다. 그리스군이 헬레스폰트를 건너는 부교를 공격하여 페르시아군이 유럽에 고립당할 것을 두려워한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페르시아군 상당수를 아시아로 퇴각시켰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 돌아가는 여정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르도니오스 휘하에 엄선된 군대를 남겨 이듬해 정복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테네군의 압박으로 펠로폰네소스 군은 결국 마르도니오스에게 교전을 벌이도록 시도하는데 동의하여 아티카로 진격해갔다. 마르도니오스는 그리스군을 개활지로 유인하기 위해 보이오티아로 퇴각하였고 양측은 결국 플라타이아시 근교에서 조우하였다.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상당수의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여 그리스 침공을 종결시키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동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해군의 미칼레 전투에서도 그리스군은 남아있던 페르시아 함대를 괴멸시키고 그리하여 추가적인 침공 위협을 줄였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아마도 틀림없이 고대, 현대, 동시대 문화에서 언급되는 고대 유럽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일 것이다. 적어도 서양 문화에서는 그 전투에서의 업적으로 찬사를 받는 것은 그리스이다.
그러나 페르시아 침공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는 테르모필레에서 명백한 패배자였다. 그리스의 전략은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에서 페르시아군의 발목을 잡아두는 것이었음에 명백해 보인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건 추정컨대 페르시아에게 보이오티아와 아티카 모두를 내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테르모필레에서 그리스군의 위치는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그 위치를 좀 더 고수하였더라면 페르시아군은 식량과 식수의 부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엄청난 인명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파한 것은 페르시아군의 전략적인 성공이었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군의 성공적인 퇴각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전투 그 자체는 침략자에 맞서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던 소수의 자유인이 이룬 것과 테르모필레에서 격퇴가 레오니다스와 그가 이끌던 병사들을 순교자로 바꾸어 놓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제2차 페르시아 침공에서 그리스 전군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테르모필레는 페르시아 군에 대한 피로스적 승리라는 말도 있다. 특히 승자가 패자만큼이나 전투에 손상을 입은. 그러나 페르시아군에 대한 영향이 그러했다는 헤로도토스의 주장은 없었다. 그러한 생각은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 페르시아군이 대다수의 그리스를 정복했다는 것과 1년 뒤에도 그리스에서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대신 그런 논란은 종종 테르모필레에서의 결사항전이 그리스 해군에게 살라미스 전투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성공적인 지연작전이라는 것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사이의 예정 시간과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로 시간을 번 것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러한 생각은 테르모필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아르테미시온에서 그리스 해군도 손실을 감수하며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다. 조지 코겔은 주장하고 있다.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의 시간차는 테르모필레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포키스와 보이오티아에서의 그리스 방어를 무너뜨리는 크세르크세스의 체계적인 작전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크세르크세스 자신의 지체와 비교하여 테르모필레는 지연작전으로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르모필레를 피로스적 승리라고 딱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현 시대 학자들의 논문은 난공불락의 그리스 수비를 격파한 크세르크세스의 승리와 연이은 그리스 대부분의 정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코겔은 그는 수륙 양쪽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위대한 침공은 빛나는 성공으로 시작되었다.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을 칭송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한다. 반면 라젠비는 그리스의 패배를 재앙적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테르모필레의 명성은 근원적으로 전쟁의 업적에 대한 결과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상황에서 온 것이다. 테르모필레가 유명한 것은 죽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고개에 운명적으로 후위로 남은 영웅적 행보 때문이다. 그 이후로 테르모필레 사건은 많은 문헌에서 넘쳐나는 찬사의 소재가 되었다. 태양 아래 볼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공명정대한 것이며 그들은 엄청난 영광과 레오니다스 왕과 그 병사들의 영광스런 패배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나라와 자유를 위해 싸운 자유인의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후 당시대의 그리스인들은 테르모필레를 중대한 도덕적 그리고 문화적 교훈으로 간주했다. 보편적 의미에서 소규모의 자유인들은 전진해 오는 압도적인 수의 제국군에 대항하여 결사항전을 펼쳤다. 더 구체적으로는 동양적 개념의 전제군 주제에 대비되는 병사들 자신이 전장과 방법, 항쟁을 직접 결정했다는 서구적 사고는 테르모필레에서 그리스군의 용기 있는 투쟁에서 더 강력한 사상이라고 증명된 자유와 이후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의 승리가 증명하고 있다. 노예들과 싸워 이기는 자유인이라는 패러다임이 다소 압도적인 일반화로 간주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점들을 증명하기 위해 테르모필레를 이용해왔다. 군사적으로 비록 페르시아 침공이라는 문맥에서는 그 전투가 결정적이지는 못했지만 테르모필레는 첫 두 날의 전투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방어자들이 거둔 성과는 전력을 배가하는 요소로서 훈련과 장비 그리고 지형의 올바른 이용 사례의 모범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페르시아 전쟁 200년 후에도 갈리아인들의 그리스 침공도 이곳에서 저지되었고
1821년에 시작된 터키와 그리스 전쟁에서도 이 협로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유산. 본래 이 지역의 이름은 온천이라는 뜻의 테르모스에서 유래하였는데 현재 온천 마을이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이 협로는 자연적인 퇴적작용으로 해안선이 3마일이나 바다 쪽으로 물러나서 더 이상 옛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테르모필레에서 승리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본토를 유린하며 기원전 480년 9월경 아테나이에 입성하는데 수도를 방어하기보다는 비워두고 시민과 병력을 살라미스 섬으로 이주시킨 아테나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작전으로 아테나이는 이미 소개되어 비어 있었다. 이후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해군의 큰 군선은 좁은 살라미스의 바다에서 기동력을 잃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리스 갤리선에 의해 괴멸당했고 퇴각해야 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침 할키디키 반도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그리스에서 고립되는 것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병사를 소아시아로 퇴각시키고 마르도니우스를 그리스 본토에 남겨주었다. 아르테미시온 해전. 아르테미시온 해전은 기원전 480년 8월 7일 또는 9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벌어진 해전이다. 이 전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일부로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왕조의 원정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는 살라미스 해전과 함께 중요한 해전으로 꼽힌다. 배경. 페르시아 원정군의 침공을 알게 된 그리스 측은 이스토모스에서 회의를 열고 테르모필레에서 육군을 방어하고 아르테미시온에서 해군을 방어하기로 결정했다.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 방어선은 에우리포스 해협의 제해권을 페르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전투 경과. 그리스 연합 함대는 마케도니아의 테르메에 포진한 3단 노선 1207척과 기타 함선을 포함하여 총 3000척 이상의 대규모 함대를 요격해야 했다. 페르시아 해군은 10척의 쾌속선을 스키아토스에 파견하여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리스 함선 3척을 납포했다. 스키아토스에서 바라시노로 이를 알게 된 그리스 함대는 놀라서 일단 아르테미시온에서 칼키스까지 후퇴했다. 페르시아 본대는 마그네시아의 해안선을 따라 남하했으나 도중에 헬레스폰투스 바람이라는 맹렬한 동풍을 3일간 맞아 400척 이상의 난파와 많은 병사를 잃었다. 그리스 측은 다행히 칼키스로 철수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에우리포스 해협의 고지대에 포진한 경계병이 페르시아 함대의 손해를 그리스 측에 알렸다. 결론. 아르테미시온 해전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중요한 해전 중 하나로 그리스 측의 전략적 방어와 페르시아 측의 공격이 맞붙은 전투였다. 이 전투는 그리스 해군의 용맹과 전략적 방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크세르크세스 원정 이후 이듬해인 기원전 479년 봄 마르도니우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를 보내어 그리스와 협정을 맺으려 하였으나 그리스인들은 이를 거부했다.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 왕이 지휘하는 5만 명의 그리스 연합군은 테바이 근처의 플라타이아 평원에서 페르시아군과 전투를 벌이고 아테나이는 이번에도 시가지를 비우고 해상에서 승부를 거는 작전을 세웠다. 전투는 혼전이었지만 스파르타와 테게아군의 용맹으로 대세는 그리스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마르도니우스가 전사하고 페르시아군은 퇴각했다. 페르시아군은 퇴각하면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1세의 매복에 걸려 대부분이 소아시아로 건너가지 못하고 죽었다. 한편 바다 쪽에서 해군도 플라타이아 전투가 벌어진 날 페르시아의 해군을 섬멸했다. 같은 해 그리스는 반격에 나섰는데 아테나이의 해군을 주축으로 한 그리스 연합함대는 에게해를 지나 소아시아로 침공했고 그리스계 도시국가를 해방시켰다. 이후 30년간 크고 작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테나이의 주도로 새로 결성된 델로스 동맹은 아나톨리아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계 도시국가들을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계속 공세를 펼쳤는데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 크세르크세스 원정 이후 플라타이아의 전투. 기원전 479년 8월에 벌어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이다. 이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군대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다. 배경. 페르시아 군대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 정복을 포기하지 않고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본토로 진격했다. 이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은 플라타이아이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전투 경과. 그리스 연합군은 약 38,7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파르타, 아테네, 코린토스 등 여러 도시국가의 병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페르시아 군대는 약 30만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메디아, 바빌로니아,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병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투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군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반격을 가했다. 특히 스파르타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연합군의 강력한 방어와 반격에 밀려 점차 후퇴하기 시작했다. 전투 결과. 플라타이아의 전투는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페르시아 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으며 그리스 본토에서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 전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리스 연합군의 단결과 용맹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플라타이아의 전투는 그리스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크세르크세스의 사후. 기원전 465년 크세르크세스가 측근 아르타바노스에게 암살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쟁은 지속되어 에우리메돈 전투, 제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팜프레미스 전투, 멤피스 포위전이 이어졌지만 양측 모두 결정적인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원전 448년경에는 마침내 아테나이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사이에 칼리아스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결과. 이 전쟁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불렸고 전후 자유를 구가하며 시와 축제의 소재가 되었다. 스파르타, 아테네, 코린토스 등 31개 그리스 연합 도시국가는 공동으로 델포이에 3마리의 꼬인 뱀 기둥을 건립했다. 이것은 이후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으로 옮겨져 오늘날도 그 일부가 남아있다. 이와 같이 페르시아 원정을 통해 힘을 합쳤던 그리스였지만 물밑에서는 유력한 폴리스 사이의 패권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특히 전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권력 투쟁이 표면화되었다. 이오니아에서 페르시아 세력을 몰아낸 아테네는 일련의 전쟁에서 육군 중심 국가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해상 무역 국가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고 에기나를 누르고 에게의 동해안을 세력하에 넣어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페르시아 전쟁을 위해 아테네 주도로 체결된 델로스 동맹은 각 폴리스에서 일정한 자금을 군자금으로 모아 경제적 결속을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실태는 아테네에 의한 폴리스의 지배력 강화가 되었다. 사실 기원전 470년 무렵에 동맹을 이탈한 낙소스는 아테네 군에게 포위되어 강제로 동맹에 재가입해야 했다. 동맹국의 징수금은 아테네의 국고로 유용되어 이후 금고 자체를 아테네에 두고 아크로폴리스 재건에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페르시아 전쟁에 중요한 공헌한 스파르타 등 농업 중심의 폴리스는 전쟁 승리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다. 교역 활동이 활발한 코린토스와 에기나도 아테네의 세력에 압도되었다. 또한 아테네가 테살리아, 메가라에 이어 스파르타의 적대국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자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결정적인 알력이 생겼다. 그리하여 에게해 교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코린토스, 에기나와 함께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적대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대립 이후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발전해 갔다.